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예민하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예민하다고 하면 대체로 까다롭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 혹은 사회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민함은 본질적으로 단점이 아니라 인간이 타고난 감각 중 하나입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곧 더 섬세하게 세상을 느낀다는 것이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크게 공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성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성향도 어떤 이에게는 짐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상황에서 혼자 오래 곱씹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성격을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 철학자들 대부분은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세밀한 감각과 깊은 사유가 세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즉, 예민함은 잘 다스리면 지혜의 원천이 되고 잘못 다루면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정약용 또한 젊은 시절부터 사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리고 고민이 많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성향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며 활용했습니다. 밤마다 몰려드는 근심과 불안을 쫓아내려 애쓰지 않고 차분히 마주 앉아 그 의미를 묻고 글로 기록하며 사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방대한 저술을 남길 수 있었고 나아가 조선 후기 사상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바로 예민함을 약점이 아닌 지혜의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은 누구나 겪는 인생의 짐입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이 짐을 더 크게 느끼고 더 자주 되새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 하지 말고 정약용처럼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밤새 떠오르는 걱정을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라고 원망하기보다 이 걱정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불안은 조금씩 지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또한 타인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무심코 한 말도 오래 곱씹으며 상처받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도 깊이 감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인간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민함은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다루면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성질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늘어나고 예민함은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사소한 문제들이 은퇴 후에는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현명한 태도는 자신의 성향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민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배움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고 더 깊이 성찰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만 그 예민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무겁게도 가볍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민함 때문에 자신을 탓했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예민함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 중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명상이나 종교 혹은 여행을 통해 평안을 찾으려 하고, 또 어떤 이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고요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안은 생각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뉴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그때마다 요동칩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의 마음을 쉽게 흔듭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가지는 흔들려도 뿌리가 깊으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파도가 몰려와도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평안이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라. 많은 이들은 불안하거나 걱정이 몰려올 때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력하게 되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생각은 억누르는 적이 아니라 잠시 들렀다 떠나는 손님이다. 걱정이 찾아왔을 때는 또 왔구나 하고 맞이한 뒤 잠시 머물다 흘려보내면 됩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스쳐 지나가듯, 새가 허공을 날아가듯 생각도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억지로 잡지도 내치지도 않고 바라만 보는 태도,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을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하지만 정약용은 달리 보았습니다. 그는 근심이 깊을수록 지혜도 깊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잘만 다루면 누구보다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예민함은 타인의 고통을 빠르게 감지하게 하고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짐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통찰의 씨앗으로 키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곧 평안이라고. 하지만 돌덩이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길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평안이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유배지에서 밤마다 몰려드는 근심과 번뇌 속에서도 그것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을 쓰며 기도를 하며
그 속에서 지혜를 길러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역사에 수많은 지혜서를 남겼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손님처럼 대하라. 예민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통찰의 씨앗으로 삼아라. 평안은 아무 생각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임을 기억하라.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주 만나야 한다. 경조사에 꼭 참석해야 한다.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은퇴 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면 이런 형식적인 만남이 점차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거칠에만 남은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외로움과 허무함을 더 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지인들이 등을 돌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맴돌았지만 몰락의 순간엔 대부분이 떠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참된 인연은 자주 만나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의 진심에 있다는 사실을. 형식에 매달리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 나이가 들어 경조사에 억지로 참석하거나 동창 모임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덕담을 나누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만남 속에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지키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도 아직 이 관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의무감만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허례허식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형식에 얽매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음의 진정성 없는 만남은 무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외형적 친분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관심과 배려만이 오랜 인연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진심은 거창한 행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드러납니다.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굳이 찾아가 대단한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잘 지내고 있나? 건강 꼭 챙기게. 라는 짧은 안부 전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조언보다 나는 내 편이야 라는 짧은 말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정약용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편지를 통해 지극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글 속에서 전해지는 그의 따뜻한 문장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진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진심이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관계를 지키려면 많이 만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계를 오래 지탱하는 힘은 얼마나 자주 만났는가가 아니라 만남 속에서 진심을 느꼈는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연락을 해도 진심이 담기면 평생 가는 인연이 됩니다. 반대로 매주 만나도 형식적이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좁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허례허식에 묶이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통하는 인연만 남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완벽을 요구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완벽한 성적, 직장에서는 완벽한 성과, 가정에서는 완벽한 부모 역할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은퇴 후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 완벽주의가 오히려 우리 삶을 괴롭히는 족쇄가 됩니다. 조금만 부족해 보여도 불안해지고 작은 결핍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며 행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초라한 집, 넉넉지 않은 의복과 음식, 관직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그는 평생에 남을 저술들을 써냈습니다. 그는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자리에서도 글을 썼고 가진 것 없는 삶 속에서도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완벽은 하늘의 것이고 충분함은 사람의 것이다. 완벽을 좇는 순간 삶은 모래처럼 흩어진다. 노년에 들어서도 많은 이들이 완벽을 놓지 못합니다. 집안은 항상 티 없이 정돈되어야 하고 자녀는 늘 자신을 챙겨야 하며 건강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집은 금세 어수선해지고 자녀는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며 몸은 세월 앞에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때마다 화를 내고 좌절한다면 하루하루가 고통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흠이 있다고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 그 흠마저도 삶의 일부이다. 완벽하지 못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지고 삶은 새로운 빛을 발합니다. 충분하다는 한마디가 주는 해방감.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태도입니다. 집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여전히 살아가기에 지장이 없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녀가 매일 연락하지 않더라도 명절마다 얼굴을 보고 안부를 전한다면 그것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아직 스스로 걸어다니고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충분함을 인정하는 순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나를 괴롭히던 완벽주의의 쇠사슬이 풀리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평안. 정약용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유배지에서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불완전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새는 초가집에서도 학문에 몰두했고 부족한 먹거리 속에서도 작은 감사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불완전한 환경이 오히려 위대한 저작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의미가 싹틉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건강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자주 찾지 않더라도 그 덕분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완벽보다 중요한 것은 평온이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매 순간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은 늘 불만스럽고 매 순간 충분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삽니다. 오늘이 100점짜리 하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70점이면 충분하고 80점이면 오히려 풍요로운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늘의 완벽을 바라지 말고 사람의 충분함을 누리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남은 삶은 온전히 평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직장의 성과, 재산의 크기, 자녀의 성취, 사회적 체면,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은퇴와 노년기를 맞이하면 인생의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진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권력을 잃고 가족과 떨어지고 사회에서 배척당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을 허례허식을 벗겨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명예, 거칠에 같은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려한 자리에서 내려온 뒤 오히려 삶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허례허식은 삶을 무겁게 한다. 우리 사회에서 경조사 문화는 대표적인 허례허식의 예입니다. 본래는 서로 돕고 위로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체면과 경쟁, 의무와 부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참석하고 또 어떤 이는 빠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돈을 씁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행동은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거칠애에 집착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잃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삶의 본질은 남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본질은 단순함 속에 있다. 삶의 본질은 단순한 것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소박한 식사,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아침 햇살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이런 단순한 순간들이 쌓여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허례허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를 놓치고 오히려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을 소모합니다. 노년기에 이르러 필요한 것은 비움입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과도한 체면을 내려놓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 대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해질 때 오히려 마음은 더 깊어지고 삶은 가벼워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본질에서 나온다. 정약용의 글을 보면 그는 유배지에서 오히려 평온과 감사의 마음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깨달은 행복은 화려한 자리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작은 차 한 잔, 한 권의 책, 한 줄의 글에서 그는 진정한 만족을 찾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는 대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체면보다 마음, 거칠애보다 진심, 허례허식보다 본질. 이 선택이야말로 노년기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시련이 일시적인 고통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시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똑같은 고통이라도 어떤 이는 그것을 불행의 굴레로 여기고 좌절하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 더 깊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약용의 삶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올랐으나 신유박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고 관직을 잃고 먼 강진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같았으면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스스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지혜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18년의 세월 동안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불후의 저작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남긴 지혜의 근원은 바로 시련을 다르게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회피하려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애써 외면하며 다른 것에 몰두해 도망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 앉아 대화했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고통은 그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지혜를 길러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기보다 그것이 내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은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겪은 외로움과 결핍은 그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권력 안에서 보지 못했던 백성들의 삶, 작은 것의 소중함, 인간의 본질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이러한 통찰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진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시련을 재료로 삼아라.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재료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그 재료로 원망과 불평을 만들고 또 어떤 이는 지혜와 성장을 빚어냅니다. 시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은 짐이 될 수도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태도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사건을 겪고도 누군가는 평생을 불행 속에 살고 누군가는 그 사건을 통해 한층 깊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라 말합니다. 태어나서부터 가정, 학교, 직장, 사회 공동체 속에서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를 외로움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삶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강진의 외딴 유배지에서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성찰을 이루었고 그 결과 불후의 지혜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혼자 있음은 고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와 깊이 만나는 긍정적 경험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허약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며 세상의 본질을 성찰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고독으로 승화시킬 것인가가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끊임없이 소음과 정보에 둘러싸여 있으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들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아끼는 가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속삭임이 고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학문의 깊이를 더했고, 그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우리 역시 고독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처음부터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거나 쓸데없는 만남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독을 피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내면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짧은 산책을 하며 사색하는 것,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훈련이 쌓이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답게 머무는 순간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고독을 즐기는 자는 자신을 안다. 고독 속에서만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 불완전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이것들이 쌓여 노년의 삶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약용 철학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